예, 제가 사실 제가 발표 안 하고 다른 분을 좀 섭외하려고 했는데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뭐 아세모글루의 이 발음을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다르게 발음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뭐 제가 아는 터키시 친구들은 아세모글루라고 했던 것 같아서 그냥 아세모글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제 아세모글루의 책은 국부론이 아니죠.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그게 첫 번째 책이고, 그 다음에 좁은 회랑이 그 다음 책이고, 또 이제 권력과 진보인가요? 그 책도 있죠. 네, 근데 사실 아세모글루의 책에 그 공저자 로빈슨과의 책이죠. 이 책에서 이제 나오는 주된 내용은 사실 국부론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국부론에 제 생각에는 한 뭐 4권과 뭐 3권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아세모글루가 소개되면서 주로 북한과 한국 비교를 하는 걸로 조금 오해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아세모글루가 하는 얘기는 북한과 한국이라는 프레임이 아니고 착취적 제도로서의 북한과 성숙한 민주주의와 포용적 시장 경제로서의 한국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도 독재와 권위주의가 지속되었다면 절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없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한국 사회에 좀 잘못 전해지는 것이 상당히 애석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아세모글루에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세모글루가 책을 쓸 때 제가 보기에는 아세모글루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이 또 그런 발전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 소개를 할 때 좀 비교적 한국 사회의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긍정적으로 서술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상 국민들의 노력이라든지 국민들의 뭐 교육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그런 것 근면 그것이 이제 통해서 이루어진 인적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과 고도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개발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뭐 지나치게 권위주의 정부의 이제 뭐 성과인 것처럼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기술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좀 책임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가장 주된 메시지는 포용적 시장 질서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로서의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에 있는 자료는 잘 아시겠지만 뭐 밤 하늘 위성 사진이죠. 그래서 이제 밝은 쪽이 이제 발전 국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뭐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과소비국이고요. 그래서 저기 샹하이나 뭐 베이징 보면 되게 밝죠. 거기도 근데 거기는 이제 포용 국가는 아니죠. 일본도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 북한은 뭐 굉장히 어둡죠. 분명한 것은 북한이 착취 국가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발전의 지속적인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 이건 세계 지도입니다. 같은 사진인데 아까 동아시아 부분을 확대한 사진이고, 동아시아가 참 어떤 면에서 드라마틱한 대조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책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은 중용입니다. 그래서 중용의 첫 장입니다. 천명장. 가장 중요한 장이죠. 그리고 중용은 이 천명장의 명제를 설명하는,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이제 좀 사례로서 설명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왼쪽이 천명지위성 성도교가 있죠.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도를 향하는 교,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런 도덕적인 수양이 사회적으로 성숙한 것을 치중화라고 맨 왼쪽에 되어 있고, 결론이 치중화하면 천지위원 만물유권,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성장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도덕적 발전, 정의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끈다라는
아주 뭐 동서고금의 그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국부론을 쓰기 전에 아담 스미스가 도덕 철학자로서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도덕 감정론에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보이려고 했던 것이 정확하게 중용의 천명장이 얘기하는 정의가 번영을 이끈다라는 명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제를 보이기 위해서 아담 스미스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시장 경제, 그 당시에 성장했던 시장 경제의 유용성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하게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번영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고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이고 모두 중용과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맨 밑에 이제 오른쪽에 아세모글과 존슨 로빈슨 세 사람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 모든 동서고금의 저작들은 번영과 발전에 있어서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이제 강조했던 것이고요. 중용과 동아시아 정치 사상 아리스토텔레스는 제도 중에서도 그 자율적 규범, 윤리 이런 것들의 중요성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이런 윤리와 규범이 정치에 투영되었을 때 얻어지는 아주 번영의 결과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애덤 스미스도 도덕 철학과 국부론에서 윤리와 규범을 강조했고 윤리와 규범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그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그런 도덕적 성숙이 정치제도 속에서 포용적 이제 정치제도를 만들고 그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시장을 만드는데 밑바탕이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2014년 노벨 경제학상 아세모글루 존슨 로빈슨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경제학자로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전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굳이 뭐 도덕적 본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강조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 경제학자들의 그런 인간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대 경제학자들의 이분들은 이제 그런 이기적 인간이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포용적 정치 제도와 자유로운 시장 질서 속에서 어떻게 번영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도에서 얼마나 구성과 조직의 이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전개하는가가 얼마나 제도가 사람들 개개인들과 모든 개별 조직의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전개하는가가 번영과 발전의 열쇠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전개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연구를 한 것이 이 아세모글루와 공저자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간의 인센티브란 어떤 구조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세모글루, 존슨, 로빈슨은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뭐 애덤 스미스나 이제 동아시 철학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 그러니까 인의 예지 아담 스미스는 이제 신중과 자기애 그리고 비네벌런스 인혜와 그리고 저스티스 정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센티브가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포용적이어야 하느냐 착취적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포용적 제도가 인센티브를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데 유리하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식적입니다. 인센티브를 가능한 한 많이 주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우리가 뭐 너무나 자명한 상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제도가 포용적이고 정치제도가 포용적이냐 이런 이제 논거를 가지고서 번영을 설명하는 것이 아세모글루의 주된 그 연구와 저작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에게 포용적 제도는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요. 그것을 아담 스미스는 포용적 제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연적 자유의 체제라고 표현했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모글루와 존슨과 로빈슨의 이제 포용적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센티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개하느냐인데 그 인센티브를 잘 전개하면 사람들의 자유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absence of domination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억압이라고 했는데 제가 두 번째 보내드린 자료에서는 이제 지배 혹은 억압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분들이 사용하는 도미네이션의 개념이 정치학적인 개념에서 이제 지배라고 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억압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압이라고 번역했는데 지배 혹은 억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의 자유는 되게 소극적인 자유예요. 제가 아까 대조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를 포함합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거죠. 이분들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입니다. 억압의 부재.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억압을 세 가지로, 그러니까 억압이라는 건 뭐냐면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변덕스런 의지에 종속되는 것을 억압이라고 아주, 추상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가지 억압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삶의 불안함이라는 억압, 국가에 의한 어떤 전제적 억압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 규범이 만들어내는 억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억압의 부재라는 의미의 자유를 확대하느냐. 그것이 이제 번영을 위한 조건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분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Why Nations Fail이라는 책에서는 포용적 제도를 강조했고요. Narrow Corridor라는 책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힘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세모글루의 포용적 제도와 포용적 경제론에서 얘기하는 포용성이라는 개념은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강조해야 될 것은 이분들의 포용성은 상당히 낮은 의미의 포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독재 정권 대 뭐 민주주의 정부라는 의미에서의 포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부 내에서도 성숙한 민주주의가 있고 성숙한 자본주의가 있고 복지자본주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본주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구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포용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고려하는 자유가 소극적 자유에 머물기 때문에 그 논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용적 경제제도는 아마 경제학자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포용성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제도, 포용적 제도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사유재산권, 그리고 공평한 법질서, 그리고 사람들이 거래와 계약을 통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적 규제, 공공 서비스가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진입을 보장하는 어떤 시장 경제, 직업 선택의 자유. 그래서 이런 포용적 제도가 갖추어지기 위한 기본 조건은 강제력과 질서 유지 기능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국가의 힘에. 그 다음에 착취적 제도는 이것과 상반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지금 이 포용성의 정의가 이제 이분들이 책을 쓰면서 이 포용성의 정의를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의 이분들의 책에서는 미국식 자본주의는 포용적 제도예요. 그러시면 잘 알겠지만 미국식 이제 주주 자본주의보다는 이제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훨씬 더 포용성이 있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복지 제도라든지 사회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이제 이분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 포용성의 기준을 상당히 좀 느슨하게 가지고 가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느 경우에는 포용성을 좀 높였다가 낮췄다가 좀 그 기준이 조금 변동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보통 이제 서평을 보시면 서평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용적 제도는 이제 두 가지가 책에서 주로 논의되는데요. 포용적 정치제도가 있고 포용적 시장이 있는데 포용적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붉은색 영역을 보면은 포용적 시장을 이용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며 사람에 투자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재능과 기술을 동원하는 경제 제도의 역량이 또 포용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이분들의 포용성의 정의고요. 포용적 제도에 대해서 이런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다음에 이거 아까 했던 거고. 그다음에 포용적 정치 제도가 결국 포용적 경제 제도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환경이 될 수 있고요. 포용적 정치 제도의 중요한 거는 이제 다원주의와 국가의 강제력인데 다원주의는 정치 권력이 사회 전체에 폭넓게 분포하고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과도한 전제적 힘을 발휘하지 않고 그다음에 센트럴라이제이션, 법, 질서, 공공서비스와 경제적 규제를 강제하는 충분한 국가의 기능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착취적 그래서 이런 포용적 정치 제도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제도의 착취적 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성숙하면 약자들의 권리 요구가 이제 충분히 반영되고 그래서 이제 사회 경제 제도가 포용성을 갖추게 된다. 착취적 정치 제도의 특징을 밑에 설명한 걸 보면 이분들은 이제 착취적 정치 제도가 바로 경제 성장의 지속적인 걸림돌인데 무엇이 착취적 정치 제도의 근원이 되느냐? 엘리트와 특권층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문제. 그래서 소수의 이제 약자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트와 특권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창조적 파괴에 의한 혁신이 제한된다는 것이죠. 혁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혁신이라는 건 뭐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창조적 파괴를 얼마나 제도가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혁신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데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데 그것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들이 엘리트와 권력을 가진 엘리트와 이제 경제적 특권층이 형성하는 어떤 카르텔, 서로 이해에 어떤 합치되는 어떤 어떤 독점적인 힘의 이제 집중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적 파괴를 막기 때문에 착취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막는다. 발전시키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경제 발전은 전환적이고 안정을 거부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봤고요. 이건 뭐 이 아세모글루만 했던 것이 아니고 뭐 우리가 슌페터나 하예크 뭐 이런 경제학자들이 이미 과거에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특권을 잃게 될 것을 예상하는 정치적 패자, 루저. 이건 뭐 죄송합니다. 경제적 패자, 루저, 뭐 퇴보자라고 볼 수 있고, 이거 경제적 패자와 권력 손상을 두려워하는 정치적 루저, 수구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세력이 서로 카르텔을 형성해서 어떤 혁신적 창조적 파괴를 가로막게 되면 발전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을 경우에만 지속적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좁은 회랑론에서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포용적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이 밸런스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의 힘이라는 것은 법과 질서를 강제하고 유지하는 기능이고요. 치안, 국방,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가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의 힘은 이런 국가의 힘이 어떤 개개인이나 사회 조직에 과도하게 이제 그 개개인과 사회 조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사회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힘에 족쇄를 채울 수 있고 민주적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사회의 힘 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의 힘이 너무 강하면 전제적 국가로 수렴하게 되고요. 사회의 힘이 너무 강하면 전제적 국가가 아니고 어떤 무정부의 상태에 수렴하게 돼서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 국가도 발전하지 못하고 사회도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금 그림에서 이게 뭐 좁은 이 가운데에 있는 그 영역 두 힘이 균형을 이룰 때 그림의 화살표처럼 거의 미국하고 영국이 있네요. 하필이면 미국과 영국이 이렇게 화살표가 향하는 힘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좀 크리티컬하게 이 부분을 이제 비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이게 전적으로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국가와 사회의 힘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이 두 힘이 왜 대립적이어야만 하는가 라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론이나 어떤 설명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설명은 상당히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보다는 우리가 전제 국가에서 민주정으로 발전하는 공화정으로 발전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에서 국가의 힘은 사회의 힘과 혹은 개인의 어떤 권리와 상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힘의 근원이 개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의 관계는 이분들은 이제 주어진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제도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고 제도가 포용적이고 성숙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어떻게 보면 좁은 회랑이 아니고 뭐 이 두 가지가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갖는 어떤 뭐 저는 여기서 넓은 평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이제 상보적인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꾸만 이제 미국과 영국 사례를 드는데 그리고 이제 선진국들의 발전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포용적 제도, 포용적 국가 이런 것들은 국내적인 제도의 특성입니다. 국내적인 제도의 특성. 그렇지만 지금 이제 20세기, 19세기 자본주의가 발전해온 경로를 보면 글로벌 사회, 어떤 보면 패권 질서와 국가주의의 어떤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회랑이 좁은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이기주의와 패권주의가 뭐 굉장히 널리 확산되고 이용됐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좁은 회랑의 균형을 잘 찾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미국과 영국이 발전했던 것은 이런 글로벌 패권 질서 속에서 발전한 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어떤 포용적 제도, 포용적 시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포용성을 얘기할 때 강조해야 될 것은 이분들이 얘기하는 도미네이션이 부재한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 성숙한 의미에서의 포용성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가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의 포용성을 얘기해 준다고 볼 수 있고요. 아담 스미스 자연적 자유는 정의를 준수하는 것, 뭐 아담 스미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의를 준수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구속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자기 방식대로 완전히 자유롭게 추구하고 자기 근면과 자본을 투입하여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자기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라고 얘기하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자연적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얘기할 때 이 자유가 굉장히 적극적 자유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연적 자유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이 필요한데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자유 그리고 완전한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계급에게 가장 높은 번영을 보장하는 매우 간단한 비결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 자유, 평등이라는 건 상당히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볼 수 있고요.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문구가 그 다음에 국부로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유재산권이 있고 지주가 있고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 완전한 정의를 이루는 것이냐?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구가 모든 거주자들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었을 때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생필품을 분배하도록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끌리며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의도하지 않고도 알지도 못한 채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인류의 번영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번영의 비결은 정의, 자유, 평등이고 시장 질서가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의 체제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포용 사회가 이루어지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마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21세기의 길은 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역량이 번성하는 포용국가가 있고요. 국민 역량이 쇠퇴하는 착취국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어떤 걸까요? 제가 보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노동시장이 착취적입니다. 그리고 기업 간 거래도 착취적입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저는 북한과 비교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브라질이나 칠레나 아르헨티나와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선진국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비교한다면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착취적입니다. 아주 착취적입니다. 기업 간 거래도 아주 착취적입니다. 지금 커지고 있는 플랫폼 경제 착취적입니다. 지역 불균형으로 지역 간에 너무나 착취적입니다. 그리고 교육, 의료, 삶의 질 모든 측면에서 착취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착취적인 사회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저는 자연적 자유와 포용사회의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적은 저는 5가지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습사회입니다. 세습경제, 세습언론, 세습종교가 돈과 정보와 신념,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 가지와 두 번째, 네 번째는 공권력의 암시장입니다. 검찰, 사법, 금융 등 슈퍼 공권력 엘리트 집단의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어요. 그것을 떳떳하게 자기 능력 있냥 염치 없이 행동해도 되는 사회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회가 됐어요. 구조적 담합과 지대충후, 이것이 네 번째 적입니다. 다섯 번째 적은 개별사회 조직의 비합리적인 지배구조와 권위주의입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모든 조직, 모든 기업, 모든 사회에 확산되어야만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